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쪽은 서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하는 물가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고 이는 수치가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관세 정책이 물가를 압박한 모습인데요. 중국 서민들의 고통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 관련 경제 상황을 짚어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0.13% 상승 중입니다. 2291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오전장에 매도세를 펼치고 있던 기관이 다시 매수세를 펼쳤다가 현재는 78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322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도 오르고 있는데요. 0.61% 상승하면서 821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사들이고 있습니다. 124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은 많이 줄어든 거래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 중입니다. 7,474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는 0.11% 상승 중입니다. 2,88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파운드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는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95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골드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0.01% 하락하면서 1194선에서 유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에 크루드 오일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67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어제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다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1%대 하락하면서 266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 지수도 역시 내리면서 마감했는데요. 1%대 하락하면서 26,61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아침장에서는요. 매물이 조금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다는 현재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오스는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의 시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 중입니다. 퀀텀은 2%대 하락 중이고요. 리플과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1%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한 이슈인데요. 현재 미국의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중립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이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불이 짚혀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자세히 보시면요. Fed likely to need to hike rates a bit beyond natural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페드 측이 현재 금리를 이 기준금리를 현재 중립금리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발언을 현재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 찰스 에번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밟고 이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목표치에 머물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이겠죠. 그리고 그 기준금리 인상폭을 중립금리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여전히 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워딩도 함께 보고 가시죠. 현재 이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 기준금리의 인상폭은 조금 늦춰져야 할 것이다라고 현재 이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금리겠죠. 채널 고정하시면서 이런 이슈들까지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외신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제목 현재 이 고용률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제목으로 달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미국의 실업률이 두 달째 3%대에 머물렀다. 이는 이 페드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평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와 함께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런 고용 지표는 현재 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 분석을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중립금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미국 금리가 적정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작년하고 분위기는 다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 이제 금리가 어느 적정 궤도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를 뜻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게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적정 수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영향 궤도에 끼치지 않는 금리다. 뭐 이렇게 이론이 펼쳐져 있는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중립금리는 몇 프로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이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금리가 어느 수준에 올랐다, 적정 수준에 올랐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가 이제 중립금리죠. 지금 표현하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중립금리에 대한 표현은 2.5에서 2.75%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 금리가 1.75에서 2%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제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죠. 중요한 건 아직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상 조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이제 25일, 26일 날 예정돼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회의 내용 자체는 앞으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굉장히 포커스가 쏠릴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최근 FOMC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연준위원들이 중립금리의 평균치는 2.9%라고 보고 있어요. 이는 내년까지 4차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지금 현 국면에서는 9월 금리가 인상 확정인 가운데 12월 금리 인상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인플레이션 수치값을 좀 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음 뉴스를 보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함께 연결지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실업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완전 고용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상승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죠. 네, 실업률이 두 달째 3%대,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금리를 꾸준하게 쉬지 않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지난달에 이제 근원소비자물가 지수 YOI가 미국에서 2.4%가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줘야지 미국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거고, 이번 주에 또 올라야지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아지는 지점이죠. 이런 확률 속에서 조금 여건이 있는데, 일단은 FOMC 회의 전까지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FOMC 회의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또 추가적인 강세가 펼쳐질 여건이 놓여지기 때문에 유로랑 골드를 조금 매도적 포지션을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지금부터 조금 볼 텐데, 사실 지금 2018년 9월 11일 화요일인데 이제 목요일까지 이틀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면은 유로랑 골드를 매매하기 위함이죠. 지금 현재로서. 지금 일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매매할 구간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주관적인 성향이 좀 껴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추세 자체가 놓인다거나 뭐 그런 여건 자체는 아니라고 전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과치가 나오고 이제 0.1포인트라든지 이제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준다면은 달러가 굉장히 FOMC 회의 전까지 강세로 또 펼쳐질 여건이 놓인다. 이후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달러가 다시 한번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전까지 인플레이션 이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FOMC 회의 이후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건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사되기 때문에 목요일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 관련해서 유로랑 골드를 좀 매매를 안 하시길 권유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의 이슈는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으니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을 짜주시죠. 네. 오늘 매매 안 하시는 거 사실 권유드려요. 왜냐면 오늘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지지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불편해요. 장세가. 이 장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로라든가 골드 자체가, 자, 유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라든가 골드 자체가 지금 목요일 인플레이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건이. 매도적이라든가 매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을 조금 볼만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나스닥을 좀 볼만하겠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스닥 지지 라인 자체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지지를 좀 거의 다 접근을 한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봉상 지지인데 개인적으로 7300 라인이죠. 7300 라인에 좀 접근 시 그때부터 매수적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이 인근에서는 랠리 혹은 매도 장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여건이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놓인다는 거죠. 최근에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2차 관세 보강한다 뭐 이런 얘기로 조금 많이 장세가 눌렸는데, 저는 앞으로도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고가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 정도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매를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추세라든가 장세 자체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매매하는 거 크게 권유드리진 않는 입장이에요. 매매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나스닥 자체가 7300 라인 왔을 때 그때부터 제 매수적 위치 조건에 놓인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달러 관련해 갖고는 인플레이션 이후죠. 이제 목요일날 있을 인플레이션 이후에 매수 강세가, 달러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유로랑 골드를 또 추가적으로 매도 조건을 한 번 더 만족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매도를 자리를 보고 진입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하시고 장을 좀 쉬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장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손실이 굉장히 쉽게 날 수 있는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냥 박스권 랠리욕은 그냥 단순 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시황적 증거라든가 정황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차트적으로 만족한다고 해서 매매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추세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유리하다 이런 예견인 것 같은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최근에 단기 바닥을 좀 잡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S&P 500도 나스닥과 비슷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스프레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저번에 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자체를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S&P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 오늘 최근 날짜로 0.23%인데 이게 제로 영역의 지금 추세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행지표예요. 10년에 한 번 오는 선행지표인데 이거 자체가 제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거품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S&P랑 나스닥 자체가. 그럼 우리는 지금 상황 자체가 선행지표가 제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또 추가 고가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거를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자리를 찾아갖고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운드랑 S&P랑 나스닥이랑 앞으로 고가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거고 그러면은 매수적 위치를 볼 수 있는 단계를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랑 S&P랑 파동 자체가 거의 동일시해요. 지수 차트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좋은 위치값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위치값이 7300 라인인데 여기 위치값까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거품 자체가 다시 또 발생하는 여부를 판단하고 매수적 접근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이거 집중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로로 또 다시 가고 있거든요. 거품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마윈 회장이 전격 은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차기 알리바바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관곤제를 개최한 장용이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주가는 썩 좋은 흐름이 아닌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중 간 무역전쟁의 타격이 애꿎은 소비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중국의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 텐데요. 전일장 또 1%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2,700선 위로 올라오기 힘들까요? 네, 드디어 이제 2,700선, 그 단단했던 지지라인이 또 이제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졌는데 이게 지난번 무너졌을 때 상황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 악재가 사실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결국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2,700선 무너졌다라는 부분,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전저점 부근이에요.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식 종목 추천 안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요. 무역전쟁 발생이기 때문에 결국 또 2,700선 붕괴되는데요. 상해종합이 2.21% 하락을 했고요. 선전성분지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해종합보다 지금 다른 게 더 문제인데, 선전성분지수가 2.97% 하락을 했고요. 창업한 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2.41%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소형주로 갈수록 좀 급락세가 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생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 지수 1.33%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자면 전자부품, 농업, 화학비료, 시멘트, 전자, IT, 항공, 비철금속, 뭐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다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전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약세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를 좀 어눌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환보유고 역시 중국 외환보유고 역시 줄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약간 악재로 또 작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 그 바이러스, 그 다음에 폭염, 폭우 막 지금 많습니다. 지금 악재들이 많아서 결국 이게 소비자 물가도 건들게 되면서 이 부분도 또 지표과표 때문에 또 악재가 또 추가적으로 더 마시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재 이 중국 증시는요,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도 역시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기 알리바바 회장 사실 요 며칠 동안에 계속 많이 은폐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0일날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딱 1년만 더 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강문재를 만들었던 장용을 이 다음 차기 회장으로 지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사의 신분은 202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마윈 회장의 은퇴설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결국 내년 9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알리바바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사 출신에서 갑자기 창업을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업계 중국을 변화시켰던 인물인데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아직 젊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다시 도전하겠다. 좀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알리바바를 떠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다시 선생님이 되겠다. 지금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 쪽에 다시 이제 몸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주가는 급락을 했죠. 후속 인사 같은 경우는 장용을 지명했는데 이 관군제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1년이 앞서서 미리 이제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좀 최대한 시장 변동성 주주들의 그 주가 하락을 대비해서 주주들한테 미리 시그널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주가가 안 좋고요. 1년이나 앞서 사퇴를 일정을 밝힌 데에 따라서 이제 마 회장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한테 이제 매끄럽고 성공적인 조직 이양을 위해서 먼저 좀 1년 전부터 미리 좀 얘기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상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성장이 점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들 때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 무역전쟁이 계속 불거지고 있을 때쯤 하필 이거를 꼭 발표했어야 됐냐, 은퇴 시기를 좀 조절하면 좋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윈 회장이나 알리바바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알리바바 회장이 지난 7일에 중국 1위의 주이죠. 마오타이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마윈 회장이 7일 날이죠. 7일 날 후샤오밍이랑 이제 고위 관료들하고 함께 마오타이 그룹, 그러니까 중국 백주 전체 주류의 1위, 전 세계 주류 1위죠. 마오타이 그룹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브랜드 전략하고 빅데이터 등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마오타이하고 알리바바는 이제 협력 관계를 운영합니다. 전통적인, 원래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가, 전통적 오프라인에서만, 매장에서만 판매하다가 알리바바를 만난 뒤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유통체계를 많이 변화시키면서 온라인에서 판매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많고 접근성이 또 쉽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비싼 술부터 저가라이까지 이번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윈 회장 같은 경우가 이런 행보 자체가 향후 은퇴하고 나서 무슨 행보와 연관되어 있지 않냐는 것 때문에 좀 다들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다른 기업을 가서 새로운 도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장윤회장 체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특정인이 이끄는 장윤회장이 이제 뭐든지 다 뭐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특정인이 이끄는 형태에서 체계적인 집단 경영 체제를 좀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은 이제 이미 이제 25개 사업부로 쪼개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개로 쪼개진 알리바바 사업부의 각 대표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주력 회사와 비주력에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히 이런 권한이 좀 분산되고 경영자, 그러니까 오너 경영보다는 일단 전문 경영 위주로 진행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마윈 회장이 정말 박수 받으려면은 기부 많이 하고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제 박수 받을 만한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장이 좀 바뀌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새로운 회장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영향으로만 그치고 앞으로 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뭐 주가 전망은 제가 밑에다가 추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가 차트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후에 매매 전략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갈등 때문일까요? 중국 8월 소비자 물가가 2.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이 이제 물가 잡는 게 지금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채소 가격이 좀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무역전쟁 압력이 가시화됐다는 분석도 또 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해석이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 이상이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물가 상승률은 사실 반갑지 않을 텐데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죠. 네, 사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0일날 발표한 내용에 좀 따르면은 8월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시장 전망치고 지난달 상승률이 2.1%를 각각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식품군 가격이 1.7% 상승을 했고 비식품 가격은 2.5%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중국 신문망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하기를 채소가 급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얘네는 통계 분석을 잘 못하나 봐요. 왜냐면 2.3%가 올랐는데 식품 가격은 2.7%밖에 안 올랐고 비식품이 2.5%로 이 전체 상승폭을 견인했는데 참 분석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들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전체적인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관세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좀 퍼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돼지 가격 지금 급등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우리 지금 메르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아예 그냥 걸리면 물론 가축한테만 걸리긴 하지만 지금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돼지는. 그래서 중국은 돼지고기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지금 엄청난 돼지를 지금 살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근데 좀 이 부분 심각하고요. 우리나라도 전염될 가능성, 우리나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제품 고유 관세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CPI가 있고 PPI가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예상을 계속 웃돌고 있어요. 8월에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시장 전망치가 4%였는데 물론 지난달 4.6%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4.6%로. 근데 이거 잘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달 4.6%에서 이번 달 4.1%로 하락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표 만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의 이런 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PPI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함께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아마 오를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PPI,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격이 올라서 사게 되면 이걸 기업이 이 손해는 우리가 감수하겠다라는 경영자가 지구상에 있으면 참 고마운 일인데 이거를 모든 경영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영자는 소비자한테 팔 때는 더 붙여서 팔자, 물가 상승보다 더 붙여서 팔자 이렇게 좀 가거든요. 보통. 예,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경영자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 언론하고 중국 정부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개월 만에 PPA가 전월 대비 급락한 부분 역시 이제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 문제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민은행 같은 경우 계속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경기부양책 쓰겠다, 완화적 통화정책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완화적 통화정책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거나 그 다음에 유동성을 풀려고 하는데 물가가 오른다? 물가 오르면은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드리고 싶고요. 물가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물가를 계속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느냐 아니면 지난달 PPI처럼 이렇게 만지느냐, 숫자 만져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오늘은 알리바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알리바바주 저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꾸려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먼저 알리바바하고 바이두를 제가 준비했는데, 알리바바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보시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알리바바를 가져왔어요. 근데 알리바바를 제가, 수익 실현하고 지금 1차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가격대가 나왔는데,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재매수 관점 포인트가 사실 이 포인트 지금 좋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인 잡아놓은 게 어라인이거든요. 요라인인데, 지금 현재 마이너리가 은폐 소식으로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리장이 거기서 종집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보긴 힘듭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분명히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는 주가 반등의 계기는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매출이나 이익 등 실적은 뛰어난데 향후 선정 전망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내 시장이 좀 포화 상태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로 넘어갔는데 동남아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상당히 좀 반발이 거세고요. 동남아에서 알리바바가 침투하려고 하는데 화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아가지고 동남아에
이제 일단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까지는 148.650 라인, 148.650. 이거 알리바바는 참고로, 나스닥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네, 코드 번호가 BABA예요. BABA. 근데 그래서 알리바바는 이제 달러죠, 달러. 148.65달러. 65달러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혹시나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148.65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는 뭐 1차 수익 실현해서 매수가 다시 내렸기 때문에 매수까지 다 날렸는데 저희는 그래서 손실 본 게 전혀 없는데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안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럼 언제 접근하느냐? 제가 봤을 때 관군제가 매도 며칠이냐면 되게 쉬워요. 우리 빼땡땡데이하고 똑같거든요. 예. 이날이니까 언제 사야 될까요, 그러면? 예, 10월에 보면 되겠죠, 10월. 예, 10월 관군제 때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팔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때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들고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늘 또 가지고 나온 게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는 지금 제가 아예 추천을 한 가격대에서 1차 매수가 주고 2차 매수가대로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 바이두 역시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코드 번호가 BIDU. 바이두인데, 나스닥에 상장됐는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이제 1차 매수가 터치했고 2차 매수가 터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추천 상태인데 제가 손절가를 좀 수정하려고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손절가는 206.60달러로 손절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바이두가 가장 성장 정체성이 가장 많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중국 재진출하기 시작하면 바이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구글이 얼마나 좀 힘을 쓸까는 뭐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바이두의 가장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바이두가 친정부 성향이에요. 친정부 성향인데 이 친정부 성향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는데 중국이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당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이방, 태자방, 그 다음에 뭐 이 세 개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개 그룹에서 권력 다툼하다가 결국 지금 올라온 게 시진핑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중국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파는 시간을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 관련된 그 당파의 기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을 알아야만 이 투자를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지금 공고하지만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 살짝 좋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두가 친정부 기업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팔을 다 친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쪽에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두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차 매수, 2차 매수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반등 기회를 한번 또 제가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요. 손절가만 잘 이겨내서 트레이딩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들어도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알리바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업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광군제를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광군제 때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매수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광군제 무조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광군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알리바바도 약간 친정부 기업인데 약간 성향은 달라요. 파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그러니까 11월 말이죠. 추수감사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알리바바는 11월 11일에 광군제를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선수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를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팔아요.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사든 어떻게든 해서 어떻게든 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는 광군제를 노려봐라.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뭐 중국 주식 광군제 이 알리바바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광군제를 다 노려야 됩니다. 광군제를 노려야 되니까요. 그때를 우리가 좀 잘 유념히 보시면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비트코인 골드와 관련해서 거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업비트는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잠시 후 이슈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ETN 상품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SEC로부터 거래 정지를 받은 상품은 무엇이고 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인지 윤진 멘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비트코인 골드가 업비트에서 퇴출되어서 일단 BTC 그리고 ETH, USDT, 테더죠. 이 마켓 거래에서 주연 중단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골드가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퇴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업비트 마켓에서 원화 마켓에서는 거래가 가능한데요. 일단 BTC 그리고 이더리움, 테더 마켓 이 세 가지 마켓에서 거래 지원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업비트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 업비트 자체에서 중단을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기존의 거래소였던 비트렉스로부터 사실 업비트가 거래에 관련된 시세 부분을 받아왔었죠. 근데 이 비트렉스에서 지원 중단을 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도 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지원 종료는 일단 15일 예정이고요. 네, 이 비트렉스랑 비트코인 골드 재단 사이에서 최근에 해킹건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논의 결과로는 일단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번 사태가 51%의 공격이라는 사건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비트렉스가 상장 폐지한 이유 자체가 지난 5월에 비트코인 골드 발생했던 51% 공격, 티핑키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약 BTG가 약 지금 2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커 지갑 주소로 지금 3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골드가 전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51% 공격에 대해서 토큰 분실 책임 피해를 놓고선 거래소 그리고 재단 간에서 합의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상 뭐 거래소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인들의 거래소 보유 물량까지도 해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 물량들이 해킹될 경우에는 이 비트렉스 자체의 명예가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막고자 상장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골드 재단에 일단 책임을 논의를 하고선 1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골드 재단 측에서는 수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 골드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추후에 피해 발생 시에는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피해를 비트렉스가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미리 사전에 차단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것은 51% 공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51% 공격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혹은 뭐 다른 코인들 구조에서 블록체인의 연상 능력 자체를 이용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POW라는 구조를 이용하는 비트코인 혹은 기타 알트코인들 구조에서 적용되는 공격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제 블록체인 연산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마이닝 채굴을 하는
이 블록체인 파는 기기들, CPU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대량 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CPU들의 지속적인 파워량이 91% 이상의 과반수를 넘어설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의 승인 과정에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는 뭐 권한이라기보다는 승인 처리 과정에서 51% 이상의 파워들이 이거를 인증해 줄 경우에는 이 거래가 진짜다라고 오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슈퍼컴퓨터를 여러 대 연동을 해가지고 혹은 특정 마이닝 거래소가 거래량 급증을 시켜서 51% 이상의 전체 이 마이닝 양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 거래소들 혹은 이 마이닝 채굴장들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해킹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해킹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들이 인증을 진행할 수도 있는 이런 악용될 수 있는 채널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51%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블록체인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과반수 동의를 역이용해서 아예 통째로 인증해서 빼가는, 자금을 빼가는 그런 해킹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 방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추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채굴장이나 슈퍼컴퓨터 연합 구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아예 이 코인 시장 자체를 통째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해킹에 미약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가 이런 구조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SEC가 최근에 ETF 건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계속해서 부결시켰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ETN 상품 기존에 올라가 있던 상품까지도 매매 정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SEC에서 지금 현재 ETN 상품 거래를 일시 중지시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사실 2015년도부터 거래되던 상품인데요. SEC 측에서 이제 상장재수 채권 암호화폐 ETN 상품에 대한 일시적인 매매 정지 조치를 들어갔고요. 9일 로이터 통신에서 이 부분을 보고를 했었는데 SEC 측에서 20일까지는 두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한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이다. 뭐 바로 즉각 중단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20일까지 기한을 주고선 여기 중단 들어갈 거니까 이제 여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빠져나오셔라. 라는 공지를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건 자체가 ETF의 기존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혹은 ETF에 대한 리스크 건으로 인해서 부결을 시켜왔죠. 그래서 이 ETF 건과 동반적으로 ETN 상품을 같이 중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ETN과 ETF가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ETN은 현 선물 차트 그대로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지수화시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뭐 비트코인 ETN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상품을 그대로 추종하도록 만든 겁니다. 네, 반면에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상품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 선물 차트를 그대로 추종하기는 하나 일단 운용 전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대로 추종한다기보다는 이 운용 차트가 약간씩 더 갭을 발생을 시켜서 이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수보다 더 크거나 작은 손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운용 수익까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모든 상품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상품에 대한 거래 중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번에 중지된 상품 자체는 비트코인 트래커 1,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 트래커 1이라는 이 두 가지 상품인데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사실 ETN 상품이지만 사실 선물 상품 기준의 상품이 아닙니다. 2015년에 상장됐기 때문에 애초에 선물 시장 상장보다 더 일찍 상장이 됐죠. 현물 기준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ETN 상품들을 ETF로 속여서 매매를 하는 일부 거래소들, 거래소라기보다는 일부 중개소라는 게 맞죠. 일부 중개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때문에 ETF 시장까지도 굉장히 추후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해서 ETN 시장을 미리 스탑을 시켜놓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SEC 측의 결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현물 시장이라서 중단시킨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선물 시장 관련 ETF가 출시되는 건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TF 건이 최근에 21일 그리고 30일에 앞으로 결정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승인 심사까지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N 상품은 사실 그냥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ETF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까지 굳이 일시정지를 시켰다는 모습을 볼 때는 ETF에 관련된 이미지 자체조차도 지금 SEC 측에서 승인을 안 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심사 예정인 ETF 2건, CBOE 측의 건과 그리고 추후에 NYSE 측에서 제시되는 건까지도 전부 다 승인 심사를 미루거나 혹은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오늘장도 저희 힘차게 출발하시고 또 투자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